따르릉 따르릉 한밤중에 전화벨이 울린다. 한참 꿈을 꾸며 자고 있을 때 울리는 벨소리는 비명소리와도 같았다. 따르릉. 나는 너무 놀라서 몸을 튕겨 일어나 앉았으나 실제로 전화벨이 울린 건지 꿈속에서 울린 건지 분간을 못하고 눈을 깜빡거리는데 다시 벨이 울리며 잠을 깨운다.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전화를 더듬어 빨리 받는다. 헬로? 누나! 누나! 남동생 태천이가 펑펑 울고 있는 거였다. 서울 시간은 오후 3시. 껄끄럽던 눈이 확 트이고 잠은 순식간에 달아났다. 조여지는 목구멍을 가다듬는 동안 태평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이기 시작한다. 아, 집안에 무슨 큰일이 일어났구나. 몸을 돌려 침대 끝에 걸터 앉으면서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은 누가 죽었구나였다. 이 시간에 동생이 울며 전화를 한 것은 분명히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긴 것이다. 무슨 일이지? 누가 죽었나? 누가 죽었단 말인가? 태천아! 태천아! 태천이도 같이 울으면서 동생을 부른다. 무슨 일이여? 응? 태천아. 왜 그려? 말을 해야지. 응? 물어는 보아도 태천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을 자신이 없었다. 두렵고 무섭고 슬프고 온몸이 긴장되어서 전화를 쥔 손이 떨려온다. 태평이 훌쩍거리며 깊은 한숨을 쉴 때 따뜻한 손이 내 등에 다 쓰다듬고 있는 남편 라셀이었다. 라셀도 태평을 지켜보며 있었다. 그도 한국에서 분명 안 좋은 소식이 있다는 걸 눈치채고 있다. 누나 있잖아. 엄마가 집을 나갔어. 뭐? 뭐라고? 엄마가 집을 나갔다고? 너 이게 무슨 소리야? 입을 지나기에 탁 대고 소리를 지른다. 말 좀 해봐. 응? 누나, 내가 학교 끝나고 집에 오니까 편지 한 통이 책상 위에 놓여져 있어. 읽어보니까 더 이상 못 살겠으니 집을 나가니까 찾지 말라는 내용이었어. 뭐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그 편지를 써놓고 집을 나갔다고? 누가 태평의 뒤통수를 쇠뭉치로 두세 번 후려 갈긴 느낌이었다. 입은 벌려 있어도 말은 안 나오고 뻥 트인 눈깔은 굴리며 방 한쪽 구석만 쳐다보며 눈만 깜빡이며 멍하니 앉아있다. 태평은 울으면서 우는 동생을 달랜다. 태천아, 누나가 생각 좀 하고 전화해줄게 하고 수화기를 돋는다. 이게 무슨 일이지?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말인가? 라셀도 지금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크게 일어났다고 짐작만 하면서 태평이 빨리 말해주길 바라는 눈빛이다. 여보, 우리 엄마가 집을 나갔대. What? Your mother? 응. 우리 엄마는 절대로 우리를 두고 집을 나갈 사람이 아닌데. 태청이가 학교 간 사이에 집에 무슨 날벼락이 터졌나? 집까지 나갈 정도면 무슨 일이 있어도 크게 일었었구나. 어디로 가신 걸까? 아예 숨어버리신 걸까? 우리가 찾지도 못하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다. 엄마가 집을 나가다니. 라셀은 태평을 어떻게 안정을 시켜야 할지 몰라 등을 쓰다듬고 손을 잡고 옆에 앉아 한숨을 쉬고 있다. 전화벨이 또다시 방을 흔들며 울린다. 태평은 잽싸게 전화를 받는다. 여?
말도 끝나기 전에 누나! 누나! 야, 너 왜 그래? 너 미쳤냐? 있잖아, 누나! 들려오는 웃음소리는 배꼽을 잡고 웃는 웃음이다. 누나, 이젠 괜찮아. 뭐? 뭐가 괜찮아? 어? 말해봐. 거식 있잖아. 엄마가 집에 나간 게 아니라 아버지가 집을 나갔어. 아버지가 집을 나갔어? 엄마가 아니고? 야, 그럼 그렇지. 누나 놀랬지? 미안해. 내가 아버지 글씨를 엄마 글씨로 착각했어. 미안. 태평의 몸이 확 놀아내리는 것 같았다. 야, 그럼 그렇지. 엄마가 집을 나갈 사람이 아니다, 야. 한숨을 쉬고 나니 웃음이 나온다. 야, 아유, 너 큰일 났다. 아유, 야, 엄마가 절대 집을 나갈 사람이 아니다, 야. 너도 미쳤다. 너 놀랬잖여. 라셀의 눈이 동그랗게 커지면서 태평을 바라본다. 누나, 엄마 지금 화가 많이 났으니까 다음에 엄마한테 전화해. 그래, 알았어. 태평은 라셀을 쳐다보며 여보, 엄마가 아니고 아버지가 집을 나갔대. 걱정 안 해도 돼. 라셀은 더욱 놀라며 물어본다. 태평, 왜 엄마가 집을 나가면 안 되고 아버지가 집을 나가면 괜찮은 거지? 나는 통 이해가 안 되는데? 태평은 머릿속으로 아이고 들통났다. 이제는 어쩔 수가 없다. 아버지에 대해서 똥꿈만치만 얘기를 해줬다고 생각한다. 한편 한국에선 난리통이 났다. 40분 전에. 태천이 울고불고 하면서 집에다 수사본부를 차려놓고 형, 작은 누나, 그리고 태평, 친척과 엄마 친구분에게 전화를 하고 연락망을 크게 쳐놓고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은 바로 엄마였다. 너무나 반갑고 놀라면서 전화 앞에 앉아있던 태천이 눈알이 튀어 나오려고 한다. 죽었다 살아나온 엄마였다. 태천이는 너무 반가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엄마 하고 부른다. 이번엔 엄마가 더 놀라신다. 울고 있던 태천이를 보고 엄마는 왜 그려? 무슨 일이야? 하며 놀란 기색을 한다. 태천이는 이제 얼굴을 굳히며 조금 웃는 얼굴로 편지를 흔들며 나는 이 편지가 엄마 건 줄 알고 엄마는 편지를 태천이 손에서 갈아채우고 편지를 읽는다. 이젠 엄마의 성난 얼굴이다. 야, 이 미친놈아. 너는 글씨 분가도 못하냐, 이 미친놈. 네가 지금 대학생이냐, 이 미친놈아. 그리고 네 눈에는 내가 그렇게 실없이 보이냐, 이 넋더리는 놈아. 응? 내가 집을 나갔다고 누구한테 전화질을 하고 있어, 이 미친놈아. 엄마는 화가 날 대로 났다. 태천이 이제 미친놈을 영접하면서 막 퍼붓는다. 이젠 엄마가 수사본부를 인계받고 일을 수습해 나가신다. 엄마는 옳게 언니에게 전화를 거신다. 얘야. 예, 어머님. 아버지가 편지를 써놓고 집을 나갔는데 네가 좀 데려와야겠다. 옳게는 아무 말이 없다. 거기 맨날 올라가는 여기 공원 있잖여. 예, 어머님. 지금 네가 거기 좀 올라가서 있으면 데려와라. 알았지? 옳게는 대답이 없다. 너 지금 내 말 듣고 있냐? 예, 어머님. 아버지를 데리고 올 사람은 식구 중에 딱 한 사람, 바로 옳게 언니뿐이다. 아버지가 지금 당장 죽는다 해도 눈 깜짝할 식구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이다. 분명 옳게 언니도 대답은 했지만 두 눈알은 틀림없이 거꾸로 돌아갔고 머릿속은 부글부글 끓는 열로 뚜껑이 열려 폭발 직전이었을 거다. 보나마나 입은 툭 튀어나왔을 거고 예쁘게 생긴 얼굴은 찌그러져 본 모습이 아닐 거다. 더운 날씨에 씩씩거리며 그 산에 올라가고 있는 옳게 언니의 두 발목엔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잔뜩
밟은 질질 끄시며 한 발짝 한 발짝 발을 옮길 때마다 시집 식구들이 모두 미웠을 것이다. 그러나 옳게 언니는 자기가 무슨 신이나 되나 산꼭대기까지 올라가 돌을 닦는 아버지를 설득도 무진장이 잘해서 아버지를 엄마가 쫙 깔아놓는 빨간 양탄자까지 밟아가며 옳게 언니랑 집으로 들어오신다. 바보 같은 엄마, 바보짓만 하는 엄마. 이런 엄마가 못마땅해 태평은 신경질이 난다. 집을 나가면 그냥 놔두지 왜 달래고 달래서 다시 집으로 들어오게 하는 걸까? 생활하는데 도움이 안 되고 도움도 안 주고 그러는데 왜 옳게 언니를 귀찮게 하면서까지 안방에 앉혀놓는 건가? 엄마는 이랬다. 항상 보기 싫어도 보고 싶어 했고 보면은 보기 싫어했다. 이럴 수밖에 없는 엄마의 심정, 미흡지만 불쌍하기도 하다. 태평은 어린 시절부터 가정 불화로 인한 불안감과 외로움, 많은 창피와 배고픔으로 자라왔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았다. 태평이 태어났을 때의 모습은 새까만 머리가 굽실굽실 말아져 있고 동그란 눈동자는 별처럼 반짝거렸다. 갓난애기인데도 태평은 엄마가 겪는 생활의 고통을 아는 듯 울지도 보태지도 않고 그저 뒹굴뒹굴거리며 방 안에 누워서 천장 벽지만 바라보며 모든 게 잘 되기를 바랬을 것이다. 이래서 태평이란 이름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어린 딸은 집에다 두고도 아버지란 사람은 밖으로만 돌았다. 다방으로, 음식점으로, 술집으로, 마작이란 노름으로 집하고는 아주 먼 가장이었다. 태평 엄마는 이런 생활에 피를 쏟고 있었다. 어린 새끼들을 쳐다보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 생각에 앞이 캄캄해진다. 아버지는 배신자, 엄마는 배신자를 사랑하기에 울며 애원도 해보지만 무작정 짓밟히는 그 악랄한 성격, 머리는 흐트러져 있고 쪼그려 앉아 피를 뱉던 그 서름 고통에 질린 아이들이 불러대는 소리, 엄마, 오빠와 셋이서 같이 끌어안고 우는 소리를 정말 절망과 비참한 고통곡이었다. 이렇게 한 여인을 모질게 대하고 나가서는 자기가 사춘기인 듯 소년인 듯 어리광을 피우며 다방 레지들과 함께 술자리 같이 하면서 넉살 좋은 소년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12시가 넘어도 집에 들어갈 생각도 안 하는데 태평 엄마는 그래도 들어오길 바라며 기다린다. 두 아이들은 언제 울었나 하고 고운 숨소리를 쉬며 자고 있다. 두 아이의 얼굴같이 평화스럽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태평 엄마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포송포송한 손등을 만지며 눈물을 흘린다. 쏟고 쏟아도 그치지 않는 눈물,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한들 동안 밤이 새고 날이 새고 해가 뜨고 해가 지고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태평 엄마는 최악의 운명이고 최악의 연분을 맺은 것이었다. 태평은 엄마가 수백 번 좌절하는 모습을 보며 아버지에 대한 분노, 굴욕을 가슴에 담고 커갔다. 커가면서 뭘 속 시원하게 한번 제대로 먹어본 적도 없다. 번질번질한 쌀밥이며 생선, 김, 게, 새우, 고구마, 과일 등 해마다 시장과 상점에는 이런 것들이 변함없이 나오지만 왕창 먹어본 기억은 생각해 본 적도 없다. 꿈으로만, 눈으로만 먹어보았다. 구멍가게에는 오징어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 건빵에다 달팽이 과자, 한쪽엔 번데기가 구수한 냄새를 풍기고 담뱃감을 한 통 사며 1년을 씹는 거였다. 하루 종일 씹다가 벽에다 붙이고 씹고 싶으면 껌을 떼어서 벽 종이와 같이 또 씹었다. 동네 친구들하고는 색깔 있는 껌을 만들어 씹기도 했다. 그건 자기가 좋아하는 크레용 색깔을 골라서
껌을 손으로 조금 늘리고 거기다 크레용을 싸서 씹으면 색깔이 나온다. 엿정수가 동네 들어오면 큰 가위로 땡시고 소리를 내면 엿이 먹고 싶어 집안을 모두 뒤져도 빈병과 쇳덩어리는 하나도 없었다. 그뿐인가. 낮에는 통을 맨 사람들이 아이스 케이크, 얼음이요 얼음과자 하며 소리를 박박 지르고 밤에는 맹감떡 하고 적막한 밤을 더욱 실감나게 느끼고 소리를 내어도 그런 걸 제대로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태평의 아버지는 사계절 양복에다 한복, 유행을 따르는 어쩌다가 쌀을 한 가마 사주면 1년을 먹는 줄 안다. 하얀 와이셔츠에다가 넥타이를 메고 잘 다듬어진 머리에 광을 낸 구두는 신을 신고 있으면 정말이지 멋지고 너무도 근사했다. 큰 길이나 동네에서 아버지를 보면 태평은 입을 꽉 깨물고 아버지 하고 부른다. 미흡고 부르기조차 싫지만 특히 친구가 있으면 이 틈을 타서 돈을 달라고 하면 째를 내느라 돈을 줬다. 그럼 옆 친구들은 네 아버지 정말 멋지다 하며 팔뚝을 치며 태평은 어쩔 수 없는 웃음을 띄운다. 학교를 오고 갈 때 지나쳐가야 하는 상점들, 오뎅집, 찐빵 만두빵집, 호떡집, 중국식당 거쳐야 했다. 태평이 호떡집을 지나갈 때는 꼭 그 자리에 서서 아저씨가 호떡을 만드는 걸 쳐다보았다. 아주 큰 다라이에 반죽이 잘된 밀가루를 왼손으로 조금 띄며 뺑뺑 돌려 동그라미가 다 된 밀가루 반죽에 흑설탕을 한 수저 넣고 다시 아무리어서 불에 잘 달궈진 후라이팬에 기름을 조금 두르고 양철에다 손잡이가 위에 달린 것을 호떡 위에 놓고 누르면 이게 바로 납작해지면서 밑에 벌써 익어갔다. 그러면 아저씨는 호떡을 뒤집어 다른 한쪽을 다시 누르면 호떡은 몇 분 사이 다 익었다. 이렇게 해서 쌓아놓은 호떡이 5개나 된다. 이때 한 아이가 호떡을 하나를 산다. 아저씨가 썰어놓은 네모난 신문지에 호떡 하나를 싸서 주면 이 계집아이는 빨리 한 입 뜯어 먹으면 그러면 그 속에선 까만 꿀이 조금 흘러나온다. 그때 그 꿀이 땅에 떨어질까봐 태평의 눈은 너무 집중하고 있어 긴장 상태이다. 중국집 지나갈 때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그 안을 들여다보면 몇 사람이 앉아서 나무 저분으로 짜장면을 못살게 휘젓는다. 그러다 한 저분을 코 위까지 치켜올린 다음 한 입을 입에 넣는다. 이 순간 태평은 자신도 모르게 입이 벌어진다.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곱빼기는 거뜬히 해치울 자신이 있었다. 배달하는 아저씨는 바쁘다. 양철로 만든 배달통에 짜장면, 탕수육, 짬뽕을 넣고 아주 작은 접시에 단무지하고 양파를 집어 넣은 다음 문을 닫고 자전거에 올라타서 어디론가 막 달린다. 누구네 집으로 가는 걸까? 오늘 무슨 좋은 일 있는가 보다. 아니면 부잣집 애들이 먹고 싶어 해서 부모가 시키는 걸까? 우리도 이런 장사를 하면 좋겠다 생각한다. 그러면 배는 생전 고프지 않을 거니까. 항상 똑같은 생각을 하며 지나가는데 뒤에서 부르는 소리는 아버지다. 태평아! 응? 어디 가냐? 응? 아버지도 집에 가는 길이야? 아니, 난 저 다방에. 태평아, 자기 배고 과자 사 먹어라. 나 먼저 간다. 지나갈 때 항상 먹고 싶었던 그놈의 오뎅,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것만 보고 있어도 배가 따뜻해지곤 했던 오뎅. 아줌마! 오뎅이요. 아줌마는 오뎅 한 줄에다 멸치 국물을 그래 담아준다. 이렇게 맛있을 수가. 정말 맛있다. 날마다 이걸 먹어도 질리질 않을 것 같았다. 아줌마, 국물 조금만 더 주세요. 10국자도 마실 건데 아줌마는 한 국자를 떠서 반 국자를
공기에 붙는다. 아줌마 하는 짓이 서운하지만 맛있게 마시고 일어난다. 다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오뎅 다라이를 쳐다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고인다. 동생들을 좀 사줄걸. 이런 생각을 하니 태평이의 눈알 뒤에 바늘이 콕콕 찌르는 통증이 나면서 눈물이 금세 쫙 하고 고인다. 젖은 눈을 깜박깜박 떴다 감았다 말리고 가게를 나온다. 아이씨, 차라리 이 돈으로 엄마를 줄걸. 두부라도 한 모 사서 우리 식구 모두가 먹을 수 있게. 아이씨, 아이 정말. 배는 조금 채워졌는데 이렇게 맛있게 먹었던 오뎅이 후회스럽다. 다음에 먹고 싶어도 좀 참자. 그까지 오뎅 하나 가지고 마음이 이렇게 약해져서야 다음엔 절대 이러지 말자고 중얼거리며 집으로 향한다. 태평 아버지는 그날 저녁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집을 놔두고 왜 안 들어오는 걸까? 도대체 어디서 뭘 하는 걸까?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 엄마는 쭈그리고 앉아있고 아버지의 이불은 흐트러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 요강에다 오줌을 싸면서 아유 정말 또 안 들어온 거야? 태평은 화가 나고 분하고 아버지가 미웠고 싫었다. 노름은 한 걸까? 아니면 다방 여자? 술에 너무 취해서 술집 여자하고 차라리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다. 정말로 보고 싶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잊을 수도 있을 것만 같았다. 태평 엄마는 거뜬 눈으로 나를 생각하고 우리들이 자고 있는 사이 무슨 생각을 또 하고 있었을까? 삶과 사랑과 고독에 대해서? 삶? 무슨 얼어 죽을 삶? 사랑? 사랑이란 단어는 옛날에 불타 조멸하고 없고 고독? 이 고독이 아버지를 최악의 반려자로 만든다. 어쩌다가 이런 남자를 만나서 이런 고난에 휘말려 눈물바람을 평생 하는지 재수없는 인생이다. 엄마는 이따 아버지가 들어오면 또 싸우겠지. 내용은 항상 똑같을 거고 구석기 시대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주고받는 말들은 무슨 연부를 외우듯이 항상 똑같으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옷을 갈아입고 나가버리면 엄마는 통곡을 하며 자신이 비참하게 여겨 방을 헤맬 테지. 이런 일들을 수백 번 보아왔지만 바보 같은 엄마가 불쌍하고 안 됐다. 아침이 됐건만 아버지의 콧배기는 비치지 않는다. 태평 엄마는 부른다. 태평아, 태평아. 반 죽어가는 목소리다. 태평은 안다. 왜 부르는가를. 얼굴을 확 찡그리고 대답한다. 왜? 아니 야가 왜 불통거려? 신경질 나니까 그렇지. 다방에 가서 찾아봐라. 뭐트로 찾아봐. 응? 있나 가봐라. 그러니까 있으면 뭐하게? 응? 있으면 어쩌자고. 태평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놈의 다방 죽어도 가기가 싫다. 빨리 갔다 와. 아침부터 어디를 가라는 거요? 야가 무슨 말을 하면 시키는 대로 하지. 자꾸 말대꾸하네. 아우 왜 자꾸 맨날 나만 시켜. 아우씨 정말 가기 싫어 죽겠구만. 맨날 나보고 가라고 그래요. 신경질 나게. 투털대며 나간다. 상점을 지나 큰 길로 접어드니 택시도 달리고 구루마에 가득 실은 배추는 어느 음식점으로 가는 것 같았다. 비둘기다방이란 간판이 보인다. 출입구 옆에 구두닦이가 구두에 침을 뱉어가며 열심히 광을 내고 있다. 태평은 옆눈으로 힐끗 구두를 쳐다본다. 혹시 아버지 구두가 있는가 해서다. 없다. 태평은 다방문을 조금 밀고 머리만 집어넣고 눈을 한 바퀴 쭉 훑어본다. 다방 안에는 할 일 없는 아버지들이 여기저기 앉아있다. 의자 깊숙이 앉아 발을 한쪽으로 꼬우고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아버지는 신문을 읽고 있다. 입구 쪽으로 아버지를 둘에 다방내지가 앉아있다. 아버지들은 의젓하고 인자한 모습과 웃음을 띠며 재미나는 얘기들을 주고받고 있다. 참
한심한 아버지들만 보인다. 바깥에 햇볕이 쨍쨍 반짝 떠 있는데 그걸 싫다 하고 어둡고 침침한 불빛 속에서 놀고 있는 아버지들이 모두가 보기 싫더었다. 밀었던 문을 놓고 다른 다방으로 걸어간다. 두 상점 건너 나 홀로 다방에 손을 문에다 대고 밑으로 또 다시 머리만 안에 넣고 쭉 훑어본다. 화장을 잔뜩한 얼굴로 레지가 물어본다. 누구 찾니? 예, 없네요 하며 나온다. 행길을 걸어가면서 상점 안에 진열된 구두들, 옷가게를 보며 나그네 다방으로 간다. 구두 닦기가 시커먼 손으로 열심히 비벼대며 문지른다. 태평은 또다시 문을 조금 밀고 머리를 집어넣는다. 잦은 불빛에 담배 연기와 음악이 흘러나온다. 거기서 뒷모습이 아버지다. 찾았다. 창피하지만 태평은 들어간다. 다방에 들어가는 기분은 항상 고역이었다. 열었던 문에서 아버지가 앉아있는 데까지 걸어갈 때는 꼭 껌파리 녹았고 고아 같은 기분이 들었다. 태평은 아버지 있는 쪽으로 걸어간다. 앞에 앉아있던 아저씨는 태평을 우아래로 훑어본다. 태평은 속으로 저 아저씨도 여지간히 아줌마와 새끼들을 구생깨나 시키겠네 하고 생각한다. 태평은 아버지를 부른다. 아버지는 놀라는 척 반가운 척 하면서 아저씨에게 김선생 이게 내 딸년이요. 그래요? 안녕하세요. 아버지는 어이 김마다 우리 딸년 반숙이나 하나 줘. 네. 태평아 반숙 먹고 앉아. 반숙을 기다리는 동안 아버지와 아저씨들은 흥미도 없는 얘기를 서로 주고받으며 껄껄 웃고 있을 때 김마담이란 여자는 한복을 곱게 입고 있었고 머리는 뒷산마냥 크게 올려 있었다. 아저씨 옆에 앉는다. 아저씨는 무슨 상장을 탄 것처럼 흐뭇하고 만족스러운 얼굴이다. 다들 깔깔대고 웃는 모습들이 속이 없어 보인다. 팔자 좋은 사람들, 걱정도 없이 잘도 노네. 김마담은 얘기를 할 때마다 매니큐어를 바른 손톱으로 아저씨 다리를 만졌다. 만졌다 뗐다 한다. 그리고 태평과 눈이 마주치면 눈웃음을 준다.